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단일화가 열려 있습니까? 네,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결렬됐다며 냉랭하게 반응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다,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윤 후보에게 제안했던 건 경선을 하자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 생각 없으면 끝난 것이다.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건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어떤 입장인지 잠시 후 권은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정찬호 씨. 네, 징검다리 연휴를 계획한 분들이 계신지 지방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먼저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오산과 남사 사이로 8km 구간 막히고요. 이후 충청권 진입해서는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 사이로 20km 구간 속도 내지 못하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4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선은 남이 방향으로 하남분기점부터 6km 구간 어렵고 이후로도 진천 부근 그리고 서청주와 남이분기점 사이에서 각각 불편합니다. 중부내륙선은 창원 방향으로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7km 구간 막힙니다. 서해안선 타고 호남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 6km 구간이 가장 답답합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차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 경기권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11km 구간 막히는데 강원권에서는 원주분기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도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와 화도 사이 8km 구간 주로 경기권에서 긴 정체 나타납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빗길에선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해서 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6만 6,209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에 전해드릴 때는 10만 2,206명이었거든요. 그리고 2주 전인 12일 토요일에는 5만 4,938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2주 전에 5만 명, 그리고 일주일 전에 10만 명, 그리고 오늘 16만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2주 전이랑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643명이었거든요. 확진자 수 못지않게 중요한 척도인데요. 예. 2주 전만 해도 200명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400명대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600명대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600명대가 좀 어느 정도 수치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한참 중증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서 위험하다라고 할 때 그때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600명도 꽤 많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병상 가동률도 높아졌는데요. 그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를 보면 중증 병상 가동률은 44%였습니다. 전국에 2,704개의 중증 병상이 있는데 이 중에 1,190개를 사용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연쇄적인 건데 위중증 환자 수가 늘게 되면은 사망자 수도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제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112명이었습니다. 100명대에 들어선 거고요. 사망자 중에서 연령별로 보면은 고령자들이 역시 취약했는데요. 이 112명 중에 80세 이상이 72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70대가 25명, 60대가 8명, 50대가 4명, 40대가 2명, 이런 순이었습니다. 거의 좀 나이가 많은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월부터는 자가격리 기준도 크게 바뀌게 되죠. 네,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자가격리 기준은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월 1일부터 바뀌는 가장 큰 거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자가격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 판정만 나오지 않으면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행 방식은 7일간 격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에 수동감시 대상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 이내에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7일 차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 조치도 의무는 아니고요. 이제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예요? 네. 그리고 이게 소급 적용도 되는데요. 3월 1일 이전에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3월 1일 지나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이 미접종자 동거인들도 다시 3월 1일부터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격리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다만 학교에는 이 조치를 적용을 조금 늦추기로 했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봐서 좀 안정적인 조치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동거인이 PCR 검사를 3일 내에 받아야 하는 거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비용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밀접 접촉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서 어제 이 4차 TV 토론 주제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이었죠.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즉 대통령에게 힘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즉 문제의식이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제를 손볼 수 있는 방법 혹은 이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일단 후보별로 크게 짚어보면은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걸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책임 총리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에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개헌이 그러니까 공동정부 구성이 소위 민주당 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하는 거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내놨습니다. 대신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현행 체제에서 분권형으로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관합동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대통령이 이 민간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당제 책임 연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양당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당제를 도입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생각해 보시면 현행은 소선구제거든요. 그렇죠. 한 선거구에 한 명 뽑는 건데 중대선거구제라는 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정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소수 정당에게도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대통령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당제 실현 위해서 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에 해당을 하는 그렇죠. 건데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맞습니다. 1, 2등이 한 번 더 선거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토론 동안에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또 선거제 개혁 추진하겠다. 일종의 러브콜을 했거든요. 예. 기존에 이 토론 이전에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한테 그간에 180석 가지고 뭐 했느냐, 이제 그동안 왜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심 후보의 지적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성찰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 선거제 개혁 제안이 과연 의원총회를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의구심을 드러낸 건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제가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의총에서 결정되는 걸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위성정당 문제도 주요한 쟁점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게 어떻게 창당이 된 것이냐 논쟁을 벌였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정의당을 배신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토론 두 번째 주제는 남북관계 외교 안보 정책이었는데 후보들 간의 입장차가 아주 뚜렷했죠. 네. 또 요약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이걸 강조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힘에 의한 억지력, 그러니까 군사력에 의한 억지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혐오가 아닌 이성에 의거한 평화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자주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차가 뚜렷하거든요. 예. 논쟁한 거를 좀 발언 전해드리면은요. 이재명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변형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신경전도 굉장히 두 후보 사이에 치열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재명 후보가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인데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팩트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질문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정치 경력이 짧은 현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를 빗대기도 했거든요. 6개월 정치 초보 정치인 때문에 저렇게 전쟁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대응하는 방안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는데 일단 후보별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확장 억제책을 쓰겠다. 또 안철수 후보는 핵 공유 협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핵 공유 협정은 나토식밖에 없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거의 실제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윤석열 후보의 소위 산불 정책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일단 산불 정책이라는 게 대중국 산불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드 추가 배치 불가 그리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또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걸 거론을 하면서 이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산불 체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산불 정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요. 그랬더니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꼭 그 사이에 일본을 끼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꼭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가 그러면 MD 즉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할 것이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MD 참여 관련해서는 앞서서 지난 9일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MD 체계 편입은 좀 포괄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정치 분야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는데 대장동 얘기가 또 나왔죠? 네, 서로 대장동이 몸통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TV 토론이 4번 진행되는 동안에 대장동 의혹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한 셈입니다. 일단은 김만배 씨 녹취록부터 또 경기지사 법인카드 이용 의혹 다양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발언으로 전해드릴게요. 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지난 토론회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했지만 그 현직 대법관이 본인과 무관하다는 인터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최근에 기자회견 한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반격을 했는데요. 그들 즉 대장동 개발 세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도움을 준 거는 윤석열 후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봐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그 녹취록이 맞다면은 거기 본인이 죄를 많이 지어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윤석열 후보는 녹취록에서 윤석열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녹취록의 그 취지가 다르다라고 또 반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 아니면 제가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나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됐던 이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또 언급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재반박을 했는데요.
그럼 왜 부산저축은행 때 다른 것은 기소를 하면서 대장동 것만 봐줬느냐. 그리고 이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영 씨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 삼부토건은 왜 봐줬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 사람, 즉 조우영 씨를 본 적이 없고 또 부산저축은행은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한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했잖아요. 일종의 뭐 승부수로 보이는데 우선 그 제안 내용이 어떤 거죠? 네, 아까 이 권력구조 개편 토론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하나씩 짚어보면은요.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이걸 예. 언급을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 책임총리를 안철수 후보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역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 대통령이 추천을 하는데 예.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4년 중임제 개헌 이었던 것들은 또 정부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요약을 해보면은 권력을 분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제안의 대상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민 건데 여기에 또 심지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까지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했다 그래요. 예. 이제 조 대표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거절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크게 보면은 반윤석열 연대를 위한 일종의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정권 교체론으로 극복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다만 여러 가지 파격적인 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찬성을 얻어낼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110명 정도가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을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공동정부 구성 제안 받은 측이 이제 안철수, 심상정, 뭐 김동연 후보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쪽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지금 이번 제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을 만큼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보수정당 후보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합류가 되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여권 후보로 합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그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들은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랑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이 구체적인 즉 말이 아닌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일단 심상정 후보는 그간에 계속해서 자신이 추진을 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다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서 자신이 감수하면서 만든 이 선거제도를 민주당이 뒤집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합니다. 예. 이게 아까도 나왔었던 비례위성정당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는 우리 정의당 설득할 필요 없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의 동의를 먼저 구해와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야권 단일화 상황도 좀 짚어보죠.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 일요일에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 후에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랑 국민의당 쪽의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간에 서로 폭로전이 또 주고받기도 했죠.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간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후보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국민의당 측이죠. 이달 초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한 양당 합당안을 제안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그 과정을 세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한 내용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나서 그다음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국민의당의 참여를 보장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최고위에 즉 최고위원 자리도 주고요. 또 조강특위에도 자리를 주고 또 공천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그렇게 제안했던 얘기들은 사실인데 즉 그것은 자기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해석은 이태규 본부장이 이렇게 나서게 된 거는
이준석 대표를 단일화 담판에서 좀 빼고 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도 줄이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특히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금원령을 내렸어요. 표현을 전해드리면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사감과 사익을 뒤로하고 정권교체란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다. 명심하라 이렇게 공개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안철수 후보랑 담판 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는 있죠. 네, 지금 수면 아래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골든타임으로 오늘하고 내일이 꼽히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어제가 토론회를 했으니까 토론회를 마쳤고 그리고 소위 단일화 2차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게 28일, 즉 투표용지 인쇄일이거든요. 예. 그 전에 해야지 이름이 이렇게 안 들어가서 이 삭제가 돼서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일정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오전에는 일정이 없고요. 그리고 이후 일정이 서울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일정이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마치고 나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연 만날지 안 만날지 조금 이따 또 권은희 원내대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경향신문 박순범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인 오늘은 미세먼지와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곳곳에 발효 중입니다. 종일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하늘이 흐립니다. 차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 저녁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 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일부 내륙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오늘 바람도 점차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 충남 서해안과 경북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될 전망이고 이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온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넣으면서 주말 정체 구간은 확연히 더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경기권에서는 오산 일대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요. 충청권에서는 천안 주변 통과하는 데만 20km로 정체 꼬리가 상당히 길어져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 진입해서도 남풍새를 지나 차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천안 방향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9km 정체고요. 영남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창원 부근에서 사고의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상주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장을 받아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같은 창원 방향 여주에서 감곡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속도를 못 내고 반대 양평 방향으로도 여주 일대에서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나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의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일화가 결렬됐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예.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토론과 관련해서 유동적으로 한다 안 한다 언제 하겠다 이렇게
그 일정을 멋대로 조절하는 바람에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찾아뵙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안철수 후보가 10시에 내일 10시에 목포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 호남 지역민들께 인사를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날 계획 없다? 네, 없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목포까지 올 테니 만나자 그러면요? 그 대통령 후보가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 지켜내면 100점인데요. 최소한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과락 후보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쇼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와 관련돼서 본인은 지금껏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국힘 관계자 또 더더군다나 국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공공연하게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사퇴다. 안철수의 사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만나자라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단일화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부족한 국정 운영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후보뿐만 아니라 과락 후보, 과락 후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이 국민 경선 방식을 제안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얘기는 달리 해석하면 국민 경선 방식을 받겠다라고 수용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바꾸면 다시 얘기해 볼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경선 방식 자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 것이 단일화 결렬의 원인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저도 그렇고 심지어 후보자인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문자 폭탄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일화와 관련돼서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로는 단일화인데 속내는 의도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상황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거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 그런데 전혀 없던 것이 가능성이 생겨서 좋다. 이제 막판이니 국민 경선 받겠다라고 한다면요.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대표가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혹시라도 단일화 경선 방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은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수용하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입장을 보이면 그러면 제가 다시 인터뷰에 나와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지난 이번 달 초에 안철수 후보 사퇴하면 최고위원 자리도 주고 조광특위 자리도 줄 테니 합당합시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걸 조목조목 공개했잖아요. 이걸 공개한 이유는 뭐죠? 사실 국민의힘의 단일화라는 것이 더 나은 더 준비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사퇴이다라는 부분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발 보도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사퇴이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확인시켜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네. 우리의 제안은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 경선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네요. 네. 지난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랑 비슷비슷한 상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지난 인터뷰에서 청취자분들께 이번 선거에서 1, 2번 후보는 박스권의 지지율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확장성이다라는 지지율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 지지율의 차이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단일화 결렬 제한 및 결렬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 박스권의 지지율, 두 후보의 박스권의 지지율 그리고 안철수의 확장력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뭐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결과가 없거든요. 네. 확장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시간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예. 그 시간에 어떤 숙성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특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런 네.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를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네, 현장에서 지금 저는 광주에서 계속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예, 광주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아까 이제 그 1, 2등 후보의 박스권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셨는데 네. 지금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이나 특히 20대 청년층에 예. 이 확장력이 없다라는 그런 특성들 그런 특성들 때문에 결렬 이후로 안철수 후보에게 원래 향했던 지지가 예. 다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물론 되면 좋은데 안철수 후보가 되지 못할 바에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던데 여긴 동의하세요? 이번 대선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임하는 자세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실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과제, 그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뭐 이번 주에 실시된 두 차례의 TV 방송 토론을 통해서 예. 어떤 후보가 준비되어 있는 후보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한눈에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테고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는 어떤 뭐 타 후보의 그런 그 성패 이런 부분들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냥 원론적이고 교과서적 답변을 하시는군요. 그 대목에서는. 오늘 방금 언급하셨던 금주에 두 번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유독 그 이전 토론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격이 점점 세지더라고요. 맞죠? 공격이 세진 거라기보다는 예. 안철수의 공격이 세졌다라고 보여질 만큼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 예. 운영 능력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길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동일한 주제로 예컨대 경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렇다면 그런 이 모든 이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과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대통령 후보에게 해야 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전혀 그 개념을 잡지 못하고 예. 뭐 삼성전자를 뭐 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 예. 답변 속에서 안철수 후보의 공격력이 셌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 안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데 왜 그랬대요? 안철수 후보 당일날 제가 토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예. 늘 하시던 대로 정책에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관련되는 정책 공약에 집중을 하고 사실 그 답변 자체가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라는 윤석열 후보가 국가 계획 경제에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절로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통합정부, 공동정부 이런 걸 제안하고 중대선거구제나 뭐 비례대표 확대, 다당제 뭐 이런 정치 개혁안들을 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 정치 분야 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통합정부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통합정부의 차이를 사실은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는 통합정부가 그간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행해진 인사를 봤을 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장관들의 임명이 예. 역대 정부 중에 최고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봤다시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내편 인사 이런 부분들이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였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고 그렇다면 통합정부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안철수가 답을 내놨는데요. 예. 국민 상식에 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그런 인재를 등용해야지 통합정부가 가능하다라는 답을 그렇죠. 제시를 했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나서 정치 세력,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그 연합을 통해서 이런 통합정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치 세력의 연합에 따른 통합정부는 정치 공학인 것이고 국민 상식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차이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치 개혁 안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지적을 받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지적에 다 동감한다, 가슴을 콕콕 네. 찌른다. 물론 뭐 심상정 후보 지적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 앞으로는 반성하고 잘하겠다. 의원총회까지 해가지고 당론을 확정 짓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잘할 테니 같이 좀 해보자라고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수준이 제가 보기에도 실천에 있어서 의지가 있다라고 실천이 담보된다라고 평가하기 부족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통합정부의 기준이 안철수가 상식이다,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 세력의 연합에 기초한 통합정부라는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그 각종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뭐 당론을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미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거기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바로 진입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애써 애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런데 이제 중요하죠. 뭐 조만간 뭐 하루 이틀 안에 민주당이 우선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걸 당론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 특위에 의제로 올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뭐 실천을 그렇게 해나가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면 실천의 의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예. 좋은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당원까지 개정해서 후보를 추천했던 그런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현재 진행되는 과정 가지고는 실천력이 있다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낸다면 공동정부에 참여할 의사도 있는 겁니까? 공동정부나 통합정부나 예. 안철수 후보나 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예. 당연히 시대정신인 통합을 가지고 다만 정치 세력이 아닌 국민의 학식을 가지고 통합정부의 방향으로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역시 또 교과서적 답변이십니다. 자, 이번 그 경제 분야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코로나 시대 경제의 해법 중에 하나로 특별회계를 주장해서 이목을 끌었는데 오늘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거죠?
이 특별회계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약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그런 위난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확장대적으로 이를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50%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상반되는 이익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까지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한다라고 기본 입장을 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이 두 가지 이익이 전부 중요하고 국가 경영자가 이 부분을 둘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이 국채 발행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재정에서 일정 부분을 이 재난위기 를 위해서 따로 특별회계로 설정을 해놓고 특별회계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그러니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목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그 수입에서 10% 정도를 떼서 매년 7조 원씩 5년간 35조 원의 특별회계를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용도로 운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코로나 극복에 쓰도록 전환시킨다는 것하고도 말이 좀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기존 예산에서 쓰기로 예정됐던 것 가운데 뭔가 어떤 사업을 줄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존 예산에서 그 지출 구조 조정은 늘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지출과 관련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낭비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늘 조정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 이 설치와 동시에 필요하지만 하지 않았던 지출 구조 조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법정 토론은 이제 뭐 교육, 사회 뭐 이런 분야 쪽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 사실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관심이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후보들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이 4차 산업혁명 산업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 인재 육성과 양성을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해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과학, 기술 뭐 이런 쪽 분야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3차 토론에서는 확실히 실력 차이가 드러날 거다 이런 겁니까?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후보는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껏 1, 2차 후보에서 보였던 차이 이상의 차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교육개혁안 물론 토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핵심이 어떤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반 조성과 사실은 인재 양성입니다. 이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교육개혁과 맞물려 있고요.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그리고 초격차 과학기술 경제 이 부분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계약을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분야에 50만 이상의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인재들의 특성이 창의성이기 때문에 이런 창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다음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그러한 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그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이제 나올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주말에 혹시 두 후보가 만날지 모른다라는 보도들이 쭉 나왔는데 전혀 만날 일 없을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뒤 1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